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2%도 조용할 겁니다. 아, 왜요? 아니, 귀중한 강의거든. 귀중한 강의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의실에서 이거 그냥 듣는 느낌으로. 요거 돈 주고 들으려면 되게 비싼 겁니다. 아이 천박해. 고려대학교 최은미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 조교 같으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조교 같은 교수님이죠. 물리학과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천재들이 옛날에 많이. 그럼요. 그렇잖아요. 물리학과는 고려대 물리학과가 동아시아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리학과가 원래 수학과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 그렇지. 최은미 교수님도 고려대 물리학과 나오셨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저는 다른 데 나왔어요. 다른 데 물리학과. 네. 일본에서 일본에서 공부하셨어요? 예. 네.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훌륭하니까 고려대 물리학과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루두루 삼국을 돌아서 이제 고려대로 오신. 근데 오늘은 이 양자 컴퓨터. 네. 저희가 사실은 살짝 양자 역학 컴퓨터 맛은 봤어요. 네. 근데 자신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매번 들을 때마다 배웠는데 막 들을 때 재밌는 것 같고 알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를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네. 뭐부터 알면 됩니까? 양자 컴퓨터.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요즘 뜨거워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들어보시고, 심지어 작년에 이제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2022년에는 노벨 물리학상도 이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은 뭐 이렇게 3명의 유명한 과학자분들이 받으셨는데 이분들 뭐 수상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과학적으로 유명한 실험을 하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Pioneering Quantum Information Science 양자 정보 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수상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이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류 과학의 최전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양자 정보 과학이 뭔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분류할지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냥 좀 대부분 이렇게 분류를 하시곤 합니다. 통신, 양자 통신, 양자 암호, 양자 센싱, 양자 컴퓨터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는 하는데요. 이제 기존 산업에 앞에 양자를 붙이셨다고 보면 돼요. 양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현재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양자 컴퓨터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이거는 아마 한 수년 전, 2019년 경에 이 기사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구글이 한 방을 빵 하고 이제 큰 기사를 냈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끝냈다. 본 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연구자를 넘어서 산업계나 일반인들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로 1년 뒤에 이번엔 중국에서 25억 년 걸릴 계산을 뭐 200초에 했다.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계산 능력이 뛰어납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궁금증은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뭐길래 저렇게 계산을 잘하는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그냥 전 콘센트 꽂고 돌리는 녀석이었는데 요건 어떤 원리길래 뭔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냐.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석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곳에 잠깐 찾아봤더니 교수님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냥 일본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얘기만 살짝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요 사이에 교수님 뒷조사했어요? 뒷조사했어요. 근데 봤더니 천박해. 도쿄대에서 동경대에서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하버드에서 또 박사. 아니 일본 미국에서 쫙 돌아가지고 고려대 물리학과를 다니실 시간이 없었군요. 야, 진짜 대단하지.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진짜 이 학벌로는 어디서도 진짜 밀리지가 않아. 천박해. 계속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양자 컴퓨터가 왜 이렇게 그러면은 좋고 뭐가 그렇게 좋고 그러면 어디까지 왔고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어떤 연구가 요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웃라인을 제가 이렇게 약간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양자역학 이미
들으셨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셨으니까 복습해보고 간단하게 제가 복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왜 이렇게 좋은가, 그렇지. 뭐가 좋은가, 저게 궁금하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개발 그리고 활용 저걸 어떻게 어디다 되고 써먹어? 있나, 네, 어디다 그렇죠. 써먹는지, 네. 투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말씀을 드리고 끝내보겠습니다. 네, 천박한 주제까지 다 이제 커버하는. 네. 네, 그럼 먼저 양자 역학인데요. 네. 양자 역학에 대해서 뭐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양자 중첩, 양자 얽힘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 두 개거든요. 예. 그럼 먼저 양자 중첩인데요. 양자 중첩 저희가 컴퓨터 얘기를 할 거니까 비트랑 비교를 하면서 고전 그냥 저희 컴퓨터의 비트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비트가 온 아니면 오프. 그죠. 그 0 아니면 1이죠. 네, 그렇게 두 개가 있죠.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냥 컴퓨터를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거든요. 옛날 방식이다. 클래시컬 컴퓨터. 네, 클래시컬 컴퓨터. 거기서는 0하고 1밖에 없는데 양자 역학에서는 양자 중첩, 즉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저 그때 제가 배우기로는 0, 1이 뭉뚱그려져 있는데 얘가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데 착 쳐다보면 갑자기 0이기도 하고 돌아보면 0인지 1인지 모르는데 착 쳐다보면 1이 되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공부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럼 저희가 배운 걸로 그런 거 그게 중첩이다. 네, 맞습니다. 0이면서 1이다. 0인지 1인지 모른다. 뭐 비슷한 의미죠.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뺑뺑뺑뺑 계속 돌고 있어. 네. 이거 앞면이야 뒷면이야 모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비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동전 비유인데요.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인데 돌고 있으면 앞면이면서 그렇죠. 동시에 뒷면이잖아요. 뒷면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양자 중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딱 0.5라는 값이 그럼 나오냐라고 보통 아니죠. 물으세요. 근데 그건 아니죠. 이게 측정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0인가 1인가 하고서 이제 사진을 착각 찍어보는 게 아까 동전 비유에서는 탁 하고 그렇죠. 치는 거예요. 네. 테이블로 탁 치면 앞면이 나오거나 뭐 뒷면이 0이 나오겠죠. 나오거나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측정이 양자 상태를 깨부순다, 붕괴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돌던 애를 저희가 그냥 팍 때린 거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팍 때리면 0이나 1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동전이니까. 그럼 다시 손을 떼면 다시 빙빙 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가역성이라는 게 다시 측정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얘는 그냥 걔는 1이거나 0이거나 0이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네, 끝나버립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는 측정을 한 번 하면 걔는 버려요? 거의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끝이에요. 걔는 정보를 읽고 그냥 버리는 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 재료가 뭐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재료. 양자 비트, 큐비트라고 부르는 이제 비트에 대비되는 양자 비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는 다양한 방식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건 이제 일회용이다. 네, 일회용입니다. 우리 디램이나 이런 거는 계속 쓰는데 고쳐 쓰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게 사실 그 양자 상태를 버린 거고요. 사실 이 뭐 0이건 1이건 된 애를 다시 저희가 인위적으로 다시 신호를 줘서 중첩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럼 동전 던지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동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측정을 했고 손을 띈다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도는 건 아니에요. 그 중첩이 되진 않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자 중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아까 랜덤하게 이제 0이나 1이 나오는데요. 그 동전 같은 경우는 확률이 반반이죠. 2분의 1인데 양자 상태 같은 경우는 그 나올 확률도 저희가 제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파동 함수라고 불리는 함수입니다. 양자 상태를 표현하는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수식 안에 이렇게 동전을 돌려서 쳤을 때 나오는 확률을 이제 그 파동 함수가 가지고 있다. 그 정보를.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면 70%는 1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야바위 빠진 거 이런 데 가면 확률 조작하지 않습니까? 확 이해가 되네. 천박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이 양자 중첩은 큐비트 하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자 얽힘은 이제 두 개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서 비트는 네. 이제 뭐 0과 1의 값을 갖는데 옆에 다른 애가 있다고 해서 뭐 옆에 애가 1이건 0이건 저는 제가 원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0이건 네. 1이건. 네. 그죠? 독립적이죠, 서로. 예.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가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값이 강하게 얽혀 있어서 예. 이게 각각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게 양자 얽힘인데요. 예.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림에 제가 00 더하기 11이라는 상태를 써놨는데요. 그 의미는 A가 0이면 B도 무조건 0이어야 되고 A가 1이면 B도 무조건 1이어야 된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는 동전이 두 개 돌고 있는 거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여기에 지금 A랑 B를 두 개를 해놓고 둘 다 중첩 상태죠. 둘 다 돌고 있죠. 네.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렇지. 얘가 양자 얽힘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양자 얽힘 상태는 잘 제어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멀리 떨어져도 예. 이제 얽혀 있게 만들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얽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말 부부. 주말 부부, 저 주말 부부지만 부부인데요. 부부긴 해. 그렇지. 더 애틋해. 예. 근데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그럼 측정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측정을 할 때 이번에는 제가 오른손 이쪽에 있는 동전만 탁 쳤어요. 예. 탁 네. 쳐서 예. 앞면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0이 나왔어요, 제가. 예, 얘가 예.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왼손에 있는 동전은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치지 않아도 예, 치지 갑자기 픽 않아도 쓰러지면서 혼자 넘어지면서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부부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 근데 저도 얘기 들었는데 야 난 짜장면 저 멀리서 그난 짬뽕 이런다는 거잖아요. 항상 동시. 두 개가 얽혀 있으면 이거는 왜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예. 양자의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예. 그렇단다. 인 거죠, 그죠? 네, 그럼 제가 궁금한 맞습니다. 네. 건 그 두 개가 얽혀 있는 주말 부부처럼 얽혀 있는 부부는 원래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얽히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 저희가 둘이를 인위적으로. 예. 인위적으로 네. 너희 둘은 하나의 세트야. 네. 얘가 하나 하면 넌 따라서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0이면 넌 1이야도 만들 수 있고 아, 0이면 0이야도 만들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그 양자 얽힘 너무 다들 잘 이해를 하셔서 제가 설명할 게 없는데요. 저희 조금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나름 좋은 학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 얽힘이고요. 양자 기술이라 함은 결국 이 양자 중첩이랑 양자 얽힘을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 예, 예. 네. 모든 양자 기술 제가 아까 초반에 뭐 양자 통신, 음. 암호, 그다음에 또 양자 센싱, 컴퓨터 다 보여드렸는데 다 이 양자 중첩, 얽힘 잘 만들어야 그럼. 되고요. 잘 제어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 그럼 이제 양자역학 끝났어요. 양자역학 우와. 끝났고 예. 이제 와, 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 두 개를 이용하면 그럼 양자 컴퓨터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의 양자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양자 중첩이 어떻게 활약하는지인데요. 아,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야. 네. 요거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다고 방심하면 이걸 다시 돌려봐야 되니까 네, 경고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3개의 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비트가 3개 있으면 네. 일반적으로 저희 그냥 쓰는 컴퓨터에서는 이 3개의 비트가 000부터 001, 010 해서 111까지 8가지의 그렇게 경우의 되죠. 수를 가집니다. 예. 그죠? 그러면 네. 우리가 이 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하고 싶어요. 어떤 계산을 하고 싶으면 예. 네. 정직하게 000으로 계산 돌리고 음. 001로 돌리고 네. 그래서 쭉 8번 돌리면 됩니다. 네. 그죠?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이렇게 3개의 양자 비트를 가지고 와서 셋 다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예. 이 하나의 상태에 어. 이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다. 다 네. 들어있게 할 수 있다. 저 세 개만 가지고 그렇지. 요 하나의 상태, 요 3개가 다 양자 중첩 상태,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라면 이 상태 하나에 여기 옆에 8가지의 상태의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야. 양면 잠바 같은 거지. 어, 뒤집어 그러네. 놓고. 네. 그러면 네.
쟤네 한 3개 세트만으로 8개의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한다. 네, 그렇죠. 이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네. 계산을 하면 그리고 저희가 측정 결과를 잘 해석하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8개랑 1개니까 뭐 8배 빨라지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만일 뭐 100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는 2의 100승,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2의 100승계의 경우의 수를 양자 컴퓨터는 단 하나의 상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인프린시플, 그 이론상으로. 그래서 큐비트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양자 컴퓨터의 이득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렇긴 하겠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고전 컴퓨터도 지금 8가지 경우의 수지만 결국은 3가지의 깜빡이가 있어서 0 아니면 1 아닙니까 얘는? 네, 그렇죠. 얘는 0 아니면 1, 얘는 0 아니면 1. 그 조합이 달라졌을 때가 8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첩인 상태는 그 8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중첩돼 있지만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 딱 누르면 너 0 아니면 1. 근데 1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1, 4 더하기 1, 5 더하기 1, 6 더하기 1, 7 더하기 1, 100만 200 이런 거를 그냥 x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자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겁니까? 네. 네, 두 분 다 사실 핵심을 좀 짚으셨는데요. 네. 누가 더 정식? 약간 다른 측면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로 이게 하나의 상태로 8개를 표현한다는 게 정말 그 0이면서 1이니까 요 하나의 상태가 8가지 정보를 포함하는 건 맞는데 이제 질문하신 게 결국 측정을 하면 0 아니면 1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건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네, 그 이제 측정이랑 했을 때 특히 측정은 또 랜덤하게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자 컴퓨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을 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되고 0 아니면 1로 그리고 그게 랜덤하게 확률은 저희가 알지만 랜덤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연산을 한다는 건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번 똑같은 측정을 여러 번 해서 그 확률 통계를 보고 얘가 원래 어떤 중첩이었는데 이 중첩일 때 어떤 결과를 주는구나를 그 여러 번의 측정의 결과를 분석해서 확률 분포를 보고 저희가 이제 알아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3개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하는 횟수가 그러니까 3개 있을 때 지금 저희 고정 컴퓨터면 8번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도 결국 한 8번 정도 측정을 해야지 이게 리즈너블한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이득이 없는데 만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다. 100개의 이제 비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정 컴퓨터는 2의 100승 정도의 정도가 아니죠. 정말 정확하게 2의 100승번 계산을 해야 된다면 양자 컴퓨터는 저희가 확률만 알아내면 되니까 그만큼의 계산은 그만큼 측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한 100번 정도 측정을 해도 저희가 확률 분포의 양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득이 된다. 이득이 된다. 많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고정 컴퓨터보다는 훨씬 덜 해도 된다. 덜 계산해도 된다. 같은 값이 나와도. 덜 측정해도 된다. 뭐 덜 트라이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확률적으로 존재해서 그렇습니까? 네, 양자 컴퓨터의 이제 측정이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측정이 확률이다. 양자 역학에서의 측정이 확률이죠. 정확하게는 양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양자 들어간 애들은 다 측정은 확률적으로 결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여기에 존재할 확률로서 표현된다. 네,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확률을 확인하려면 한 번씩 다 눌러봐야 되잖아요. 여러 번 눌러봐야 측정. 0, 1. 그럼 결국 눌러보는 거는 마찬가지 아닐까? 네, 근데 이제 그 횟수가 저희가 확률을 알려면 예를 들어 한 2의 제가 바로 암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숫자를 잡고 싶은데 5개라고 하면 2의 5승이면은 32 아닙니까? 30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8, 4, 30. 네. 오, 맞네요. 네, 32개인데요. 그러면 고정 컴퓨터로 2에 그러면 한 6승으로 바꾸겠습니다. 64개. 네. 그럼 고정 컴퓨터를 64번을 해야 된다면 양자 컴퓨터는 확률을 저희가 알면 되는 거니까 한 30번만 해도 확률 분포는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아, 알겠어요. 그래서 확률이 패턴만 알면 되니까 요 정도 확률로 나오는구나. 알면 그다음부터
엄청 많은 숫자도 그 확률을 대입하면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론조사하는 개념이네. 약간 예. 그런 컨셉이네요. 그렇죠. 물론 측정을 많이 하면 그만큼 더 정확한 값은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뻔하지.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가 언제나 그 계산의 정확도라는 건 저희가 컷오프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비트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자 컴퓨터가 이득인 거죠. 알겠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조금 더 하면 네, 조금 더 되고. 하면 돼요. 고전 컴퓨터는 계속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 안 끝났으면 안 끝났으면 우리 답을 모르는데 무조건 끝내야 답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일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일하고 싸우는 거 보면 다 안 끝났냐? 아 대충 알겠네. 그거네요. 나온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군요. 네, 접근하는 방식이 완벽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직은 특히 에러 확률이 큽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또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양자 역학의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에러가 큰 거는 사실 그거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라서 뭐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척 보면 아는 컴퓨터네. 척 보면 정확지는 않지만 척 보면 대충 알지. 그거 뭐 해봐야 알아. 대충 앞부분 보면 대충 읽은 거지. 뭘 끝까지 다 읽니? 그러니까 이게 문과 방식의 컴퓨터네 보니까 이게 끝까지 그거 안 하고 문과 왜 문과를 비하하십니까? 그러네. 그런데 사회생활은 문과가 더 잘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빨리 대충 보고 눈치껏 하니까 그게 훌륭한 거잖아요. 언제 다 물어봐 그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묻고. 네. 알겠습니다. 야, 그거 이해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양자 중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양자 얽힘도 했으니까요. 양자 얽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연산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 12개의 비트를 가지고 왔어요. 고전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다 0인데요. 이번에 다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연산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바꾸니까 그냥 정직하게 12번 하나씩 바꿔서 12번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양자 역학에서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똑같이 12개의 양자 비트, 큐비트가 있을 때 얘네를 얽어버립니다.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어요. 인탱글드. 네, 인탱글먼트가 이제 그 양자 얽힘인데요. 이 12개가 다 양자 얽힘 상태면 그냥 한 번. 트락? 그렇지. 네. 한 번의 측정으로 저희가 00000을 뭐 측정에 한 번의 오퍼레이션으로 다 1 상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개념적으로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가 연산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예를 들어 뭐 양자 컴퓨터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이고 얽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얽힘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 어떤 건지 알겠어요. 알겠어. 제가 옛날에 그 컴퓨터 원리를 배울 때 컴퓨터는 3 더하기 2를 할 때 우리는 3, 2, 5 이렇게 되잖아요. 컴퓨터는 3을 예를 들면 이진수로 하면 1001, 0001 더하기 뭐 1001, 0001이므로 이게 1에 넘어가 버려서 1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렵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얘가? 그런데 그 짓을 빨리 하기 때문에 3 더하기는 5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면 그 효율은 떨어지나 땅개들을 그냥 쫙 풀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지. 그걸 빨리 부지런히 하니까 잘 나오는 건데 얘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빨리는 못합니다. 를 양자 컴퓨터의 양자 방식으로 하면 이게 쉽게 되도록 착착착 그렇게 한다는 거겠죠. 2인 1각으로 그냥 조별로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껑충껑충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자 얽힘하고 양자 중첩을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계산들이 있어요. 잘하는 계산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암호 해독이거든요. 그 암호가 암호가 저희 이제 요즘은 좀 더 복잡한 방식의 암호가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암호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합니다. 3 곱하기 5는 15를 계산하는 건 쉽지만 15를 3 곱하기 5로 쪼개는 건 조금 어렵다. 그렇죠. 좀 작은 숫자라서 그렇긴 한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쪼개는 건 어렵잖아요. 32만 6,421을 그렇게 표현해봐라고 하면 머리 아프죠. 네,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서 보통 저희가 암호를 만드는데요. 그거를 뭐 사람 이니셜 따서 RSA 공개키 암호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계산, 이게 저 거꾸로 가는 계산이죠. 큰 숫자가 주어졌을 때 얘를 5 더하기 뭐가 뭐 곱하기 뭐이지. 뭐 곱하기 뭐로 쪼개는 과정을 양자 컴퓨터가 잘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계산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래요? 왜? 저도 그것도 시간만 많으면 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를 많이 빨리 넣어야 돼서 그런가요? 제가 왜라는 질문까지 대답하기에는 저의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게 유명한 이론학자, 이론 물리학자 분께서 이거는 빨리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증명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0비트 정도의 이런 암호가 있을 때 이 암호를 풀려면 슈퍼컴퓨터로는 뭐 단순하게 하면 뭐 100만 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암호로 쓰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이거를 이상적으로는 1초 만에 푼다고 합니다. 1초 만에요? 네, 그만큼 양자 컴퓨터가 이 계산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단순 작업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여주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암호가 사실 무너지면 저희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막 보안, 국가 보안, 기밀 이런 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네 자리 비밀번호를 하나씩 넣어보는데 뭐 2초 만에 다 넣어볼 수 있으면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즘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특히 국가 기관들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산이 워낙 빨라서 그런 거군요. 이게 계산이 빠르다는 뜻일 텐데 그만큼 단순 계산이잖아요. 하나하나 다 넣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큰 숫자가 있어도 그렇죠. 뭐 곱하기 뭘까 다 넣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약간 확률적인 접근으로 가면 조금 빨라지는 걸까요? 대충 딱 보니까 대충 요 정도 군의 숫자하고 요 정도 군의 숫자하고 곱하기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가는 걸까요? 컨셉은 조금 더 저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맞다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데 저는 그냥 하여튼 빨라서 애가 빨라서 네. 붕어빵 하나씩 뒤집어 하는 굽는 아줌마도 있지만 한 판에 쫙 뒤집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양자 컴퓨터의 원리랍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와.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이런 양자 얽힘, 중첩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파워풀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어떻게 만드니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원리를 어떻게 컴퓨터 진짜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먼저 큐비트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비트가 있어야지 뭐 컴퓨터를 만들겠죠. 비트를 일단 많이 모아야.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큐비트는 그럼 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0과 1이 있어야 되고 그 0과 1의 양자 중첩도 저희가 잘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얽힘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얘가 잘 유지도 돼야 되죠. 오래 살아야 되죠. 그래야 계산기로 쓰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0인지 1인지 측정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건 그렇죠. 네, 그렇죠. 상당히 기본적이긴 한데 사실 이런 기본이 중요해서 한번 이론은 있는데 실제로 저걸로 뭘로 해야 되냐? 대나무로 하면 되냐? 저게 그 개미 다리로 해야 되냐? 다 동전으로 해. 동전 다 돌려. 동전 던질 수 없잖아. 그렇지. 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큐비트를 얼마나 잘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가입니다. 뭐 초기화할 수 있는 상당히 다 기본적인데요. 초기화할 수 있니? 다. 그리고 큐비트 하나를 잘 다룰 수 있니? 양자 중첩 잘 만들고 0, 1 잘 만들고 그런 거. 그 다음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이상이 있을 때 양자 얽힘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본 이제 요건들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아이들을 볼 때 어떤 거를 그럼 비교를 해봐야 되냐라고 하면 성능 지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스케일러빌리티, 컨트롤러빌리티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케일러빌리티는 양자 비트가 결국 몇 개 있니? 개수 중요하니까요. 한 판에 붕어빵 몇 개 한꺼번에 보면 개수가 많을수록 개수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개수가 현재 많은 것도 중요한데 지금 100개지만 10,000개로 늘리는 게 쉬운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1,000개지만 이 이상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라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 비트가 현재 몇 개고 앞으로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판단 이제 저희가 판단 지표인데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하니?라고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한 양자 비트의 개수는 언제나 조금씩 바뀌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한 2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밖에 안 필요해요? 네, 20개 정도 있으면 이제 저희가 테스트는 할 수 있고 하여튼 양자 컴퓨터라고 대충 돌아가긴 해.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슈퍼 컴퓨터랑 좀 겨뤄볼까? 라고 하는 정도는 50에서 100개 정도의 양자 비트가 있으면 된다. 양자 비트, 큐비트가 있으면 100개만 있으면 돼요? 양자 비트, 큐비트라는 게 뭐예요?
큐비트가 퀀텀 비트의 약자로 큐비트를 저희가 쓰는데요. 양자 비트가 말 그대로 이제 비트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영의를 표현하는 something인 것 같은데. something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후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나옵니다. 좋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좀 이따 가르쳐줄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뭐 얼마나 오래 걸리는 계산을 뭐 몇 초 만에 했다라는 이제 그 신문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구글이 쓴 양자 컴퓨터가 비트가 한 50개 정도 됐습니다. 양자 비트가. 나는 엄청나게 많은 건 줄 알았어요. 이것도. 50개 정도로 이제 이게 모든 계산이 슈퍼컴퓨터만큼 빠른 건 아닌데요. 특정 계산, 몇 개 계산,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하는 계산들, 그런 것들은 좀 못하는 거. 요거 하나에 엄청 비싸다는 뜻이네 그럼. 그거 한 개에 양자 비트. 비트 하나가 엄청 비싸겠네. 그러니까 저걸 뭘로 하느냐. 이거 하나 보시면 이게 얼마야?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막 암호 해독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걸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산업에서 양자 암호 해독을 써먹으려면 그럼 이제 한 5,000개. 이제 좀 숫자가 커지죠. 5,00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로 막 정말 복잡한 분자 구조를 계산을 해서 신약 개발에 쓰겠다. 이런 정말 고난이도의 계산은 10,00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 양자 플랫폼들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 이제 숫자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많이 걸리는 걸 굉장히 단축시켜 준다는 그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많으면 일일이 사실상 다 해보는 거나 비슷한.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 지표는 이제 얼마나 우리가 잘 양자 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가인데요. 결국 에러가 얼마나 되는가? 그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0이나 1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어 능력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저희가 말하는 거는 얼마나 정확한가입니다. 정확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0이라는 상태가 있는데 얘를 5분의 3, 0 더하기 5분의 4, 1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양자 중첩 상태죠. 그러면 보통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 때 뭐 이렇게 양자 비트가 있을 때 여기에 뭐 레이저를 일정 시간 탁 쏴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전기 신호를 일정 시간 딱 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 중첩 상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삐끗해서 뭐 일정 시간 쏴줘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살짝 삐끗한다거나 하여튼 뭔가가 살짝 삐끗해서 이런 게 됐어요. 5분의 3.50 더하기 5분의 3.61이 됐어요. 살짝 엇나갔네. 살짝 엇나가면 이건 아웃이죠. 이미 저희가 원하는 양자 중첩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 따박따박 할 수 있냐.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있는데요. 원하는 양자 비트만 딱 제어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 제가 12개 이제 양자 비트 갖고 왔는데 제가 네 번째에만 1에서 0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걸 할 때 양옆에 애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야죠. 이게 상당히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렇죠. 이래야 컴퓨터로 쓰지. 그렇죠. 이것도 근데 사실은 실험적으로 구현할 때는 상당히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4번만 바꾼다고 바꿨는데 3번, 5번 같이 바뀌면 그럼 답이 완전 틀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쓰던 주판 같은 거 이렇게 생기면 계산하기 쉽겠네 하지만 실제로 만들려면 이걸 대나무를 깎아야 되는지 콩알을 깎아야 되는지 뭐 크기를 어떻게 해야지 왼손 할 때 안 건드리는지 그런 거 하는 거죠. 너무 작아서 손으로 하면 옆에가 자꾸 건드리지 마. 평행이 안 맞아서 내버려두면 쓱 흘러내린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수랑 합쳐서 양자 비트 개수가 늘어나도 이 위에 두 개가 변하지 않는가, 잘 제어할 수 있는가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12개 중에 네 번째 바꾸는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는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10,00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3,868번만 바꾸고 싶어. 이거를 딱 그 녀석만 바꾼다. 이거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돼야 되지만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하기는 좀 머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재료로 하느냐에 따라서 야 이건 좀 어렵겠구나. 아니면 얘네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맞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이 중에서 3,800번째 어떻게 그렇지. 몰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이 나눠져 있으면 좀 쉬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성능 지표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네네. 여러 가지 시스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를 보는구나. 네,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긴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네, 이제 우와. 사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네. 사진 봐도 모르겠어. 그냥 봐도 하고 이제 가장 또 화려한 사진만 데리고 예, 와서 네. 이제 대표적 플랫폼들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기준은 벤처가 있는가로 잡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양자 컴퓨팅 시스템,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제가 이 4가지 플랫폼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실제로 있는데요. 존재하는. 네, 정말 이 4가지 플랫폼들은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어카운트를 만들면 예를 들어 뭐 원자 이온 양자 컴퓨터를 써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 현재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애들인데요. 초전도 큐비트, 원자 이온, 중성 원자, 광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만드는 재료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재료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전도 큐비트는 초전도 물질로 만든 큐비트고요. 원자 이온은 정말 원자 이온 하나하나가 큐비트인 애들이고요. 중성 원자는 이번에는 그냥 중성 원자 하나하나가 뭐의 양자인가? 뭘로 양자 비트를 만들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광자는 정말 빛으로 컴퓨터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초전도 큐비트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현재 가장 성숙한 플랫폼 1이라고 내 이름을 붙였는데 일단 대기업들이 하는 플랫폼이 대부분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컴퓨터라고 부르지 않고 네. 하는 이유는 다 컴퓨터라서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시스템 아니면 플랫폼, 그냥 플랫폼이란 단어를 요즘 좀 유행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하나 만들어서 여럿이 같이 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구나. 네, 지금은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네, 부릅니다. 그래서 뭐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양자 컴퓨터가 이 초전도 큐비트 방식입니다. 이 초전도 큐비트는 정말 초전도 물질로 회로를 그려서 요 회로 하나를 큐비트로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 잘 아는 그 반도체 공정 있잖아요. 반도체 공정처럼 초전도 물질로 이렇게 회로를 그려서 양자 컴퓨터 칩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양자 컴퓨터 칩 사진이고요. 한 크기는 한 몇 센치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센티미터 오더고요. 실제로도. 이게 여기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사진은 50개짜리예요. 슈퍼컴퓨터급. 맞습니다. 이 사진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구글이 그 신문 기사에 냈던 그 양자 컴퓨터 칩. 얘입니다. 요 조그만 건데 이게 슈퍼컴퓨터만한 계산 능력이 있어요? 네, 빠르긴 빠를 텐데 뭘로 만든 거예요? 물질이? 초전도 물질. 초전도 물질로 회로를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코일 하나랑 그다음에 인덕터는 코일이죠. 코일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로 하나가 큐비트 하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그게 하나가 큐비트예요? 큐비트는 양자가 중첩돼 있어야 된다면서요. 중첩 상태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회로를 만들었을 때 이 회로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뭐 이렇게 흐르면 0이고 이렇게 흐르면 1이다 이런 식으로 0, 1을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면 0이면서 1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으면 저희가 큐비트라고 무조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네. 어떤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의 중첩을 만들 수 있으면 하나를 0으로 보고 양자의 성질을 잘 나타내는 어떤 녀석, 물질. 근데 이게 초전도 물질은 얘는 초전도 물질이야라고 하는 구리는 초전도야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환경과 온도로 갖다 놔주면 초전도 물질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다는 거죠? 네, 그런 많은 초전도 물질 중에서 한 놈을 골라서 그걸로 된다. 이제 회로를 만든 거죠. 근데 초전도 물질은 저희가 배우기로는 되게 낮은 극저온에서나 되고 최근에 그래서 상온에서 된다고 막 전 세계가 놀랬다가 핫했죠. 되냐 안 되냐. 그것도 고려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리학과는 아니군요. 훌륭해. 그랬던 그거죠? 그 초전도 물질. 그 초전도 물질인데 그건 결국 아닌 걸로 판명이 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전도 물질을 쓰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다른 이유들로 이 초전도 큐비트 컴퓨터는 극저온, 그러니까 절대 0도, 마이너스 273도 근처까지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칩을 실제로 이 칩도 그렇게 써요? 네, 이 칩을 마이너스 273도로 냉각시켜줘야 돼요. 그게 돈이 더 들 것 같습니다. 한 번 쓰면 열받을 텐데 그럼 됐고 다음에 또 하려면 또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래도 얘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2초만 할 텐데 기다려보자 하고 3시간을 냉동시켜요? 그러니까 아예 냉동기에 넣어놓고 저희가 쓰는 거죠. 항상 냉동 상태에서 항상 냉각기에 넣어놓습니다. 그럼 키보드도 냉동, 마우스도 냉동, 사람도 들어가서? 사람은 밖에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정말 예쁜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냉각기 사진이에요. 냉각기 사진이고 이 냉각기 자체는 큽니다. 한 미터 정도, 한 1미터, 2미터 되는 냉각기거든요. 이 냉각기에 요 가운데 부분에 쬐끄맣게 이렇게 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각기가 이 칩을 냉각시키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냥 실온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냉각기가 이 케이블들 또 다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겠죠. 냉각을 시키고 이 냉각된 케이블과 실온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겠죠. 야, 그렇겠다. 네. 추운 나라로 보내놓고 그 그렇지. 추운 나라로 그냥 통신을 하느라고 일이 많군요. 네, 지금. 일이 추워야 일을 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칩을 1000개, 지금 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IBM이 이제 1000개 이상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칩을 1000개로 만드는 것도 큰 일이지만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쫙쫙쫙 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전선이에요. 큐비트 하나에 연결된 전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50개 정도의 전선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000개면은 1000개의 전선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칩 자체도.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이쪽 사진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 있는 게 케이블. 이게 케이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1000개짜리 양자 컴퓨터라면 1000개의 케이블이 필요한 거고 이 1000개의 케이블을 다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꼭 초전도체를 써야 됩니까? 근데 그래도 한 2만 년 걸릴 거 한 이틀 만에 해주면 그렇죠.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초전도 물질을 써서 냉각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막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같은 양자 상태가 오래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를 오래 유지하려면 또 냉각을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요. 네, 온도가 높으면 양자 상태가 상당히 무너지겠죠. 네, 금방 깨져요. 야, 그러니까 그때 상온 초전도체 나왔다니까 난리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책상 위에서 양자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양자 상태를 유지하려면 아마 상온 초전도체가 나와도 냉각을 시켜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상온 초전도체라고 해도 중첩이랑 얽힘을 그거를 이제 오래 유지를 하려면 그래도 냉각을 시켜야지 얘가 오래 가거든요. 우주 공간으로 가면 차갑나요, 매우? 우주 공간은 차갑죠. 그렇겠죠. 우주 공간은 차갑고 진공이고 하니까 네, 그거는 한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우주 공간에서 쏘아놓고 그 숙제만 보내고 답 다 되면 보내라. 통신만 잘 해놓으면. 네. 이게 얼음 나라보다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전도 큐비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IBM이 최근에 1000개 큐비트 발표해가지고 좀 이슈가 됐고요. 근데 극저온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이 냉각기가 필요한 게 단점입니다. 상당히 단점이에요. 제어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요. 근데 이제 냉각기가 필요한 거랑 냉각기가 또 비싸요. 그래서 근데 냉각기가 또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각기 하나에 저희가 막 1000개까지는 했는데 뭐 10,000개고 10만 개고 이렇게 넣을 수가 이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제 그게 또 이제 확장성에 취약하다. 큐비트의 개수를 늘리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연결시키면 되지 않나, 약간 그 패러렐 컴퓨팅처럼 듀얼 코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을 이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일하면 훨씬 더 2배뿐만 아니라 더 난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초전도 큐비트. 초전도체. 큐비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이온이 있는데요. 원자 이온은 원자가
이제 전자 하나를 없애고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정말 큐비트로 쓰는 거예요. 이 원자 이온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서 어떤 상태면은 0이고 어떤 상태면은 1이다라고 예, 저희가 정의를 해주고 중첩을 만들고 합니다. 그래도 아까 필요한 성질들을 다 내더라. 네, 다 냅니다. 사실 원자 이온은 상당히 양자 상태를 저희가 잘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자 상태가 잘 유지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에서도 가능. 상온, 그러니까 실험 장치는 다 상온인데요. 냉각기는 없어요. 냉각기는 없는데 네. 원자의 이온은 사실 또 절대 영도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273도에 가깝습니다. 네. 이거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저희가 원자만 냉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레이저를 잘 이용을 하면 주변은 다 상온인데 네. 진공 상태에서 진공 챔버를 만들어주고 네. 그 안에 원자 이온을 넣어놓고 이 원자 이온들하고 중성 원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레이저를 잘 쏴주면 주변이 실온인데 얘만 절대 영도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 마이너스 273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냉각을 시켜서 저희가 큐비트로 써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한 뭐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예. 이제 이온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저희가 전기장으로 얘를 담아줘요. 전기장으로 이렇게 그릇을 담아서 이 그릇에 원자 이온을 담아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0, 1은 뭘로 나눈 겁니까? 이렇게? 0, 1은 원자 이온 안에 양자 상태가 있는데요. 옛날 과학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화학 시간이니까 1s, 2p 이런 전자 궤도 배운 기억 네네. 있으신가요? 예. 네. 예. 도는 거. 1번 껍질, 2번 껍질. 예, 1번 껍질, 2번 예. 껍질. 이런 식으로 양자 상태를 예를 1번, 2번 정말 그 껍질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양자 상태를 하나는 0이라고 치고 하나는 1이라고 칩니다. 정말 원자에 내재된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예. 네. 흰머리 검은 머리. 알겠습니다. 네. 내재된. 네. 그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에서 여기 파란 점으로 빛나고 있는 이 하나하나가 정말 원자 이온 하나하나예요. 아이고, 야. 저희가 확대해서 본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 사진에서 한 50개에서 100개 사이일 텐데요. 여기 하나하나의 원자를 저희가 뭐 레이저라던가 아니면은 마이크로파, 전기 신호를 쏴줘서 이제 양자 상태를 제어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뛰어나게 저희가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99.99%의 정확도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원자 이온 이제 플랫폼이고요. 저걸로 그럼 쓰면 되겠는데 저게 단점이 있어서 못 쓰는 건 뭐예요? 네, 단점은 불가능한 건 아니나 하나하나를 때리는 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레이저로 그걸 만들어지니까. 네, 레이저로 이렇게 포커스해서 하나하나 때려야 되는데 324번째 것만 뒤집어 이거 잘 본다는 그게 거죠?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이 원자 이온 사이의 간격이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가깝고. 얼마나 네, 조금이에요, 조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확장성은 이게 전기장으로 그릇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네. 그릇을 무한정 크게 만드는 건 또 어렵습니다. 네, 이게 플라즈마 할 때 배웠어요. 이게 그래서 균일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이제 현대 사회는 워낙에 전자기파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걸 균일하게 만들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이런 게 어려워서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약간 이제 확장성에 취약하다라고 저희가 보통 요건 봅니다. 좀 작겠네요. 예, 작아요. 좀 예. 작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거는 이걸로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네. 더 키워보자 하면 그럴 거면 다른 재료를 좀 쓰셔야 됩니다. 네. 오히려.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는 뭐 200개, 300개 이제 연구실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개수를 늘리고 계시고요. 그 제가 여기서 50에서 100여 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회사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나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요. 상장 아이온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아이온큐가 미국에서 상장한 이제 양자 컴퓨팅 회사인데 한국 분이 CTO로 계셔가지고 그래요? 예, 한국 교수님 듀크대 교수님께서 CTO로 계셔 좀 한국에서 유명한 편인데요. 예. 예, 이런 뭐 아니면 허니웰은 미국의 사실 대기업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이온 플랫폼으로 방식으로 해서. 예,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성 원자인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 전하 없이 그냥 중성인 애를 이용하는데요. 이 플랫폼이 앞에 원자 이온과 다른 거는 어떻게 원자를 잡고 있느냐입니다.
아까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으니까 제가 전자기장으로 큰 그릇 만들어서 띄울 수 있는데 네, 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핀셋을 생각하시면 돼요. 광 집게라고 레이저를 이렇게 딱 포커스를 시키면은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포커스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포커스 시킨 그 핀포인트에 원자 하나가 딱 포획이 됩니다. 그래서 집게로 하나하나 원자를 집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언제 그걸 하고 있어? 진짜 필요한가 보다. 진짜 양자 컴퓨터 필요한가 봐. 진짜 하고 싶은 거죠. 형 짜증내가지고 엎어버리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가 봐 양자 컴퓨터. 와. 네, 그래서 이 핀세트 방법, 그냥 막 광집게, 집게 방식의 장점은 저희가 레이저 파워만 있으면 집게는 정말 많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막 10,000개 만드는 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원자를 이게 한 원자 뭐 몇만 개 냉각시켜 놓고 거기에 광집게를 10,000개를 딱 쏴줘가지고 타다타닥 잡으면 10,000개 딱 나오는 거예요? 네, 10,000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확장성이 뛰어나네요. 네, 그래서 확장성이 그래도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뛰어난 편입니다. 단점은 이거를 쓰자 결정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아직 얘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슈퍼컨 그 초전도체랑 이온보다 역사가 좀 짧아요. 지금 갑자기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10여 년 사이에. 다크호스네, 다크호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에러가 조금 큰 편입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이제 연구자들은 언제나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어 정확성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요. 얘는 소형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시스템 장치 사이즈가 뭐 진공 장치도 필요하고 레이저도 필요하고 이런데 광집게를 쓰려면 레이저를 포커스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 장치를 소형화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중장비 같은 그런 큰 기계가 조금 큰 장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쓰기에는 개념이 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어려움이 많구나. 네,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어떤 벤처 기업이 1,000개 넘는 큐비트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여러 이제 벤처 기업들이 있는 플랫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광자인데요. 광자는 빛이에요. 빛 알갱이 광자로 이용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광자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상온에서 동작합니다. 드디어 냉각 필요 없어요. 네. 드디어 냉각이 필요 없고 그리고 저희가 통신은 이미 다 광 케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양자 통신도 당연히 광자를 이용하거든요. 이걸 하면 되네. 그래서 광자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광자로 계산하다가 그대로 날려서 통신하면 좋겠다. 광자라는 게 형광등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빛을 내는 입자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 걔가 나 이렇게 때려서 이제 내가 빛을 느끼는. 근데 걔가 0일이 어떻게 있어요? 빛이? 0일을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빛의 편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편광을 뭐 이쪽 편광을 0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중첩은 45도겠죠? 네. 이렇게 가다가 제어 가능한 녀석 중에 얘가 0일을 얻으면 어떻게 표현하지? 그거를 역으로 찾아내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광자 플랫폼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광자는 날아다니잖아요. 빛이잖아요. 언제나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연산의 개수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런 단점은 있다. 네,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빛은 기본적으로 다른 애랑 불안하지. 다른 애랑 얘기를 안 해요. 얘가 뭐라고 하건 나는 신경 안 써라는 거기 때문에 얽힘이 잘 안 돼요? 얽힘을 만드는 게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광자가 빛알갱이 하나다 보니까 정말 약한 빛이거든요. 쉽게 없어져요. 흡수돼요. 광 케이블에서 그냥 흡수돼서 사라지고 보냈는데 없어졌네. 이런. 이것도 좀 골치 아프네. 네. 그런 방식으로. 여러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또 워낙 매력적이라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100여 개 정도 양자비트 시스템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여러 시스템이 지금 도전을 막 하고 있군요. 뭐가 서로 좋을지.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4개 보여드렸는데 사실 더 많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1교시 종강을 했고 계절 학기에 또 배워야 될 부분이 좀 남아있네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오늘은 1시간 거리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고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떤 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돈 되는 곳은 어딘지 요거는
저희가 오늘 가르쳐 드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오, 여기까지 하고 제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최은미 교수님을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내실 때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에 돈 되는 얘기할 때 또 한 번 뵐게요.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2%하고 안 프로가 착한 학생처럼. 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니까. 네, 오늘은 뭘 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